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삽시 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출근길에 올랐던 일상이 오늘로 끝납니다. 은행 로비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는 순간 나는 정식으로 은퇴자가 되었죠.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론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곧 설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정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부지점장님이 성은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라며 꽃다발을 건네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료들 하나하나와 악수를 나누며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요. 가끔 놀러 오세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정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야. 오늘 저녁엔 특별한 걸 해먹을까? 답장은 금세 왔어요. 고생 많았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동네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동안 급하게 지나쳤던 골목길, 작은 상점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도 저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물어보니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고 있어.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해야지라며 환하게 웃더군요. 부엌에서 나는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고 정희의 손길이 닿은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정희와 마주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정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정희에게 소홀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다짐도 섰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만들어보자. 손주들도 더 자주 봐야겠고. 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야 라고 대답했죠. 은퇴금 5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든든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함께하면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희와 함께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어때? 아니면 강원도 펜션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정희는 눈을 반짝이며 어디든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고 설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정희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우는 여유로움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내일부터는 뭘 하며 지낼까? 정희에게 물어보니 일단 집 정리부터 해야겠어. 당신 방 서류들도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들도 버리고 라며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소소한 일상조차 둘이 함께 한다면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희야, 나는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정희도 나도 그래.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든든해라며 웃었어요. 은퇴 첫날 밤, 나는 정희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우리는 손을 잡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있었어요. 은퇴 후 첫 주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정희와 함께 브런치를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렇게 여유로운 게 언제만이야? 정희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둘째 주가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물어봐도 아니야. 괜찮아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함께 뭔가 하자고 제안해도 바빠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 둘 다 할 일 없는데 라고 물어보니 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좋겠네요. 매일 빈둥빈둥거리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빈둥빈둥이라니 나는 단지 은퇴를 즐기고 있을 뿐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듣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도 집안일 도와주고 있잖아 라고 항변했지만 정희는 콧방귀만 뀌었어요. 도와준다고요? 설거지 한 번 하고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없이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나와 마주치는 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아침 먹자고 해도 먼저 드세요라며 자리를 피하곤 했죠. 저녁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이야기하던 시간은 사라지고 서로 말없이 밥만 먹는 어색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해봐도 할 말 없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상처가 된 건 정희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과 애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능한 백수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돈이나 아껴요. 이제 벌어오는 것도 없으면서 말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해온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정희가 다른 사람들 남편은 은퇴해도 뭔가 하던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요? 라며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어? 물어보니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해요? 라며 차갑게 굴었어요.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TV를 보려고 하면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있으면 부엌으로 피하고 마치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정희는 등을 돌리고 자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도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희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현실은 늘 실망뿐이었어요. 정희는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거실로 나가 버렸죠. 마치 나를 피하는 것 같은 행동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설거지를 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라며 다시 씻어버렸고 청소를 하면 더러워지기만 했네요 라며 핀잔을 들었어요. 뭘 해도 잘못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게으르다고 핀잔받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책임감 있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니 정말 참담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봤지만 다들 아직 현역이라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은퇴하니까 어때? 좋지?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좋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정희는 차갑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런 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은퇴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만 반복했어요. 정희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서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혼 때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말이죠. 왜 하필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은퇴 증후군에 걸린 건 아닐까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보다 정희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은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희가 내 은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집에 계속 있는 게 스트레스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밖에 나가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오히려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어떨 때는 정희가 당신 때문에 우울해져요. 맨날 집에서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 보기 싫어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꾹 참고 지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정희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건 정희가 외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장 보러 나가는 것 말고는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유도 모를 외출이 잦아졌어요. 어디가?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라거나 볼 일 있어서라며 대충 답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을 볼 때의 정희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엔 메시지가 와도 별 신경 안 쓰고 나중에 확인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울리면 즉시 확인하고 혼자 웃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가가면 재빨리 핸드폰을 엎어서 화면을 가렸습니다. 누구랑 메시지해? 물어보면 동창들이야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가장 이상했던 건 통장 관리였습니다. 예전에는 가계부를 함께 보며 한 달 지출을 확인했었는데 요즘은 정희가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한다고 했어요.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를 배제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루는 정희가 외출한 사이에 서재에 있는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은퇴금으로 들어온 5억 원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 있더군요. 한 달 생활비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정희가 뭘 사긴 산 건가 영수증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몰래 통장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괜히 더 큰 싸움이 날까봐 망설여졌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정희의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반드시 외출했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날 밤에는 더욱 차갑게 굴었습니다. 마치 나와의 현실로 돌아온 걸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정희가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예쁜 원피스였어요. 새 옷이네? 물어보니 예전에 산 거야 라며 얼버무렸지만 분명 처음 보는 옷이었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나가더군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 건지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는 건지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나도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로 정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정희가 외출해서 돌아와서 피곤해요 라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오래 하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말이에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희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은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평소처럼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 후 나는 답답한 마음에 근처 카페에라도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지하철역 근처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정말 친구를 만난 건가 싶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영 이상했어요. 정희는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정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친밀한 분위기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창가 쪽으로 돌아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은 집에서 나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근처 기둥 뒤로 숨어서 지켜봤어요. 정희와 그 남자는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군요. 연인처럼 말이죠.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두 사람을 따라가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은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희는 분명히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다리에 힘도 들어가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였을까? 그래서 난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거구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희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정희 행동들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외출이 잦아진 것, 핸드폰을 숨기는 것, 새 옷을 사입는 것,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차갑게 구는 것까지 말이죠. 저녁 때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나의 질문에 정희는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 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섣불리 추궁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굴었어요. 아마 그 남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나와의 현실로 돌아온 게 불쾌했을 거예요. 정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참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정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무작정 화를 내봤자 정희가 발뺌할 것이 뻔했고 나만 바보가 될 게 분명했거든요. 먼저 정희의 외출 패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반드시 외출했어요. 시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후 2시쯤 나가서 저녁 7시경에 돌아왔죠. 다음으로는 통장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희가 외출하는 날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200만 원 넘게 쓰고 있는 셈이었어요.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 정희를 다시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정희는 역시나 그 남자와 만났고 이번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 봐도 연인 사이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그 남자를 보며 계속 웃고 있었고 남자도 정희를 아주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백화점으로 가서 쇼핑까지 했습니다. 남자가 정희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는 것도 봤어요. 내 은퇴금으로 다른 남자와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며칠 더 조사한 결과 그는 정희의 대학 동창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수, 나이는 59세,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회사는 실상 별 볼 일 없는 곳이었고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희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내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분명 정희가 그 남자에게 돈을 대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죠.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야,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당신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나. 남편. 눈치 안 보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 관련 대화였어요. 이번 달에도 좀 빠듯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뭐든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정희가 박진수에게 돈을 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희는 박진수와 바람을 피우면서 내 은퇴금을 그에게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나에게 더욱 차갑게 굴고 있었던 거고요. 메시지를 더 보니 두 사람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은퇴 준비로 바쁠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정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니까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까지 모든 게 명확한 증거가 되었거든요. 상간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정희는 여전히 박진수와 만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외출하고 늦게 들어와서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더욱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예요? 뭔가 일이라도 찾아보세요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죠. 그런 정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내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박진수에게 전달되었고 정희에게도 이혼 소장이 전달되었어요. 그제서야 정희는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해? 정윤 당황해서 물어봤지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 박진수와의 일, 내 돈을 갖다 쓴 일까지 말이야.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야. 모든 증거를 다 모았고 정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신감과 모욕감은 용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 내 은퇴금까지 다른 남자에게 갖다 바쳤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박진수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무역회사는 실제로는 부실한 상태였고 정희에게서 받은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그는 기혼자였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낸 거죠. 판결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어요. 박진수는 2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정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박진수의 부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역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그야말로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희는 계속 울면서 한순간의 실수였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판사도 불륜과 재산 유용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희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하지만 나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박진수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고 앞으로 위자료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5평 아파트에서 15평 원룸으로 줄어든 거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정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박진수에게서 받은 위자료 덕분에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앉아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일자리에 지원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망설여지긴 했지만 일해본 결과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직접적인 감사 인사를 듣게 되니까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라며 격려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예전에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인생에 관한 철학서나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정희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고 뭘 해도 핀잔을 들을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가끔 정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박진수는 완전히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부인에게도 이혼당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정희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니까 감당해야죠.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건강해졌고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거짓과 배신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 배신당할 걸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자유롭고 외롭지만 평안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서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비록 예전만큼 윤택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